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오면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재명 후보가 조금씩 역전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새해 들어서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이 확인해졌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10%포인트, 두 자릿수가 넘게 벌어지는 것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지켜봐 왔는데 이제 조금은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그동안 모두 7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8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딱 2달 남겨놓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위 했던 후보가 2달 뒤 최종 당선된 경우가 6차례. 그러니까 7번 중에서 6번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딱 한 차례 예외가 있는데 그게 2002년도의 16대 대선입니다. 누구냐고요?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등록일 직전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물론 마지막 날에 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날에 이회창 후보에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2달 남은 기간의 최대 변수, 이 야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성공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과 윤석열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의 처지가 다릅니다. 노무현 후보는 사실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 잃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헌신보다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20년 전의 지지율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10월 3일에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16.8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몽준 후보는 30.8이었습니다. 이게 조금씩 올라가더니 드디어 11월 초 후보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즈음에는 노무현 19, 정몽준 22.6%였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이 시작될 즈음에 이미 3.6%포인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노무현 후보가 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 단일화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건 노무현의 역사의식 그리고 살아온 삶의 투영, 헌신성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노무현 후보는 잃을 게 없었죠. 어차피 당내 비주류였습니다. 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회창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자 정몽준 후보 지지층에서 거의 대다수가 노무현 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저도 취재기자였는데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그분은 이회창 지지자였는데 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당신들 참 멋지다. 비록 적이지만 이런 단일화를 만들어낸
그 멋진 모습에 감탄을 한 겁니다. 이 노무현의 양보와 헌신, 그리고 정통 야당의 힘, 이게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어낸 어떤 정치적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승리에 대한 절박감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후보가 안 되거나 또는 선거에서 치면 노무현 후보는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윤석열 후보 평온하게 야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비리 있죠? 네, 본인, 부인, 처가. 이 지금 검찰 수사에 마치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얼기설기 걸려 있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일 때는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물러나자 삐죽삐죽 빠져나왔죠. 그래서 장모가 구속되기도 했죠. 검찰총장과 아닐 때 차이가 있었고 지금 유력 대통령 후보일 때와 아무것도 없이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 격차, 낙차 너무나 크다는 것을 윤석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해본 사람은 그 배신의 쓴맛을 잘 압니다. 배신의 생리, 배신의 메커니즘을 잘 압니다. 특히 그는 검찰에 있었습니다. 후배 검사들이 자신의 등 뒤에 어떻게 칼을 꽂을지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고발사주 걸려있죠.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까지 우겨가면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지켜냄으로 해서 자신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충신이 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닐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의 앞날이 눈에 훤히 보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연희동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 문제 있죠. 지금은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누나 모두 다 우연이라고, 하다못해 그 집의 복덕방 사장님도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부인,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로 걸려있죠. 가장 핵심인 권오수 회장,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리기에 그 권오수 회장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돈 있는 사람, 이렇게 많죠. 자기가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또 지금 양평동 아파트 단지 지은 문제, 이 문제는 장모 김건희 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가 이남 이녀입니다. 사형제인데 언니, 오빠, 김건희, 남동생 줄줄이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안동, 대구 며칠 전에요. 안동, 대구 찾아가서 이건 막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해댔습니다. 이재명 후보 가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였나요? 다 대선도 필요 없고 그냥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들이 다
이런 공포와 불안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만일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질 경우에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저는 대선은 지더라도 국민의힘 당권은 계속 쥐고 가야 한다. 이런 쪽으로 참모들이 건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도 그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10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그런 게 오면 그런 검찰의 수사와 칼끝이 자신을 향해서 오면 정치 탄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저항할 필요성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7년 대선이 생각납니다. 이회창 후보 김대중 대통령한테 졌죠. 그런데 그 직후에, 대선 진 직후에 검찰의 세풍, 총풍의 수사가 닥쳐왔습니다. 이회창 후보 궁지에 몰렸고, 그땐 대표죠. 궁지에 몰렸고 한나라당 거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파했느냐? 이회창 죽이기다, 한나라당 고사작전이다 라고 저항을 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 마산, 대구 이런 데 찾아가면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그때 출입기자로 현장에 따라갔었습니다. 그때 이회창 최측근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결사항전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가서 다시 한번 노무현 후보와 리턴 매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경험을 살펴봤을 때 윤석열 후보,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입니다. 만일 후보 단일화해서 안철수에게 넘겨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그런 심정에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그 협상 자체가 쉽지 않고 노무현 때와 비교를 해서 되더라도 감동이 얼마나 클까, 파괴력이 얼마나 클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자, 두 번째, 정몽준과 안철수, 각각의 파트너였던 정몽준과 안철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파괴력에서 차이가 큽니다. 정몽준, 지금은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됐습니다마는 2002년 당시에 그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1등을 쭉 달리던 이회창 후보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6월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다 아시다시피 4강에 올라갑니다. 정말 그때 우리 국민들 그 흥과 신명 엄청났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정몽준에게 투사가 됩니다. 정몽준 후보 그걸 받아서 쭉쭉쭉 여론조사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이 무렵에 보면 이회창과 정몽준이 딱 달라붙었어요. 이런 상태의 그 정몽준의 에너지 힘이 거의 고스란히 노무현 후보에게 올만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후보 단일화, 11월에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정몽준 후보 꿈에도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 때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을 되돌아가 보면 단일화가 해서 졌잖아요.
지고 나서 김민석 의원, 당시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몽준 후보 쪽으로 갔었는데 최측근으로서 일을 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비난을 정몽준 후보가 김민석 의원에게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을 거의 감금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잡아놓고 검찰이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그렇게 김민석 의원을 취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멸감을 줬습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그 단일화 협상할 때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탈끝만큼도 추워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단일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단일화는 이렇게 서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야 쉽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과연 그런 정도의 균형점이 오겠나? 이 윤석열과 안철수가 그렇게 비등비등한 정도의 균형점이 오겠나? 오늘 권은희 의원이 1월 중에 이번 달 안에 윤석열과 골든크로스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글쎄요. 네. 한번 살펴봅시다. 안철수 후보 이미 대선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서울시장도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의 확장력에 의문부호가 찍힌 겁니다. 지지율도 그렇습니다. 최초에 선거 나간 거죠. 2013년에 서울 노원병에 나갔을 때 52%였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을 이끌 때 전국적으로 26.74%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선 때 21.4%, 그리고 2018년 서울시장 때 20%가 안 되는 19%였습니다. 50%대에서 26%, 21%, 20% 아래로 이렇게 경향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하향 곡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사이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대를 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20%, 30%대까지 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17%, 17~18%가 최대치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에게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빠져나오더라도 그게 바로 안철수에게 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부동층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 어찌 보면 그냥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파괴력이 적으니 설사 두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단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따져보면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각 진영의 어른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른이. 자, 선거 때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지켜본 성품상 또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다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본 게 박근혜 사면일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다음 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퇴원할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 사저로 가겠죠. 그러면 저는 지지자들이 그 집 앞에 몰려갈 테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지지자들 향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개인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으로
윤석열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목구멍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얹혀져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2017년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40일 뒤인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8년 3월입니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에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고 오롯이 그 책임은 윤석열에게 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심으로 해서 경선 과정에서 분열되었던 민주당의 세력들 쉽게 합쳐졌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 포용력과 쿠션이 있습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열린민주당 곧 있으면 모든 절차 거의 끝내고 곧 있으면 통합을 합니다. 합당을 합니다. 또 안철수 후보를 따라갔던 구민주당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도 지금 복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울타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같이 잡음 없이 모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성, 40%를 넘는 그 지지율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진영은 이렇게 점점점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어떤가요? 다 보시다시피 구심점이 없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여전히 팔짱 끼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김종인 박사, 추호 김종인이죠. 연세는 있지만 또 정치 경륜이 제일 많죠. 하지만 어른으로 대접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한 10% 차이는 왔다 갔다 합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정치 고관여층의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정치 고관여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 다른 건 모르지만 결집력 하나는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안심번호를 통해서 직접 전화 걸어서 면접원과 직접 주고받는 그런 여론조사, NBS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 이상 벌어집니다. 그건 전화를 안 받으면 5번까지 계속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무당층, 무관심, 정치 무관심층까지 빡빡 긁어 모아서 조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격차가 거의 10% 이쪽 저쪽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의 결집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려면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위 분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고 권유를 해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신문사 기자가 되고 방송사 기자가 되어서 설득합시다. 대신 지금까지는 좀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뛰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